지금 일단 여러분 일단 그 사이즈를 저기 정할 때 요거는 이제 학생도 하면은 자기 연습한 걸로 한 과정이에요. 비단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걸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작품을 할 때 한 요 정도 사이즈는 혼자 이제 비단 붙이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한 20분인데 그 사이즈 기준으로 여러분 요게 이제 보통 우리가 40%라고 해요. 전지 한 장을. 그러니까 저거 한 반 정도 되는 게 20%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수 얘기할 때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요거 두 장이 80% 거기서 조금 더 크면 이제 100%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대략 20% 정도 되면 된다고 보는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교반수, 아교 하는 거랑 요 붙이는 거 요걸 갖다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일단 대면 수업이 필요한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비단을 준비를 해야 돼, 악교는. 그래서 악교는 그때 설명이 됐죠. 어떤 악교랑 연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저울은 없지. 네, 근데 그건 있어요. 계량? 계량 스푼은 있어요. 그럼 그걸 좀 이용을 해서 악교를 계량해가지고 붙이는 거. 풀로 풀 이제 밀가루 풀이 제일 좋아요. 그 밀가루 풀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물풀이라도 해서 이거 붙이고 교반수하고 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이 틀을 갖다 준비할 때 이 틀은 사실 그 유화 액자예요. 그냥 내가 저기 근처에서 화방에서 뭐 굴러다니는 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10,000원 달래. 누가 쓰던 거더라고. 그래서 10,000원 주고 사왔는데 그 기성품은 되게 싸요. 유화 액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있잖아요. 틀 이렇게 십자, 유화 액자 이렇게 십자가 있어. 이렇게. 그걸 빼면 얘가 흔들려.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모습을 그냥 황급하게 박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이렇게 하면은 이거 기억 꺽쇠라고 있어. 그걸로 해서 뭐 때려 박으면 되는데 만약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맞춘다 그럼 저기 어디야 여러분들 많이 가는데 소환남이라고 싸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 소환남 연장가 그런 데 가가지고 이 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단체로 같이 주문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센치 얘기할 때는 이 네 개만 얘기하면 돼. 네 개. 안 사이즈 얘기해가지고 두께는 그냥 알아서 해달라면 다 해줘. 그냥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크기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느 정도만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틀하고 이거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거 난 이거보다 더 크게 하고 싶다. 해도 상관은 없어요. 더 작아도 상관없는데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해놓으면 나중에 또 두루두루 쓸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시급히 빨리 준비해야 되고 저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도 많이 그려가지고 흔적들이 붙였다 뗐다 하는 흔적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붙이고 나면 이게 이제 배치한 그 과정, 배치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단 같은 경우도 아마 여러분들이 요거는 시중에서 아마 구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건 전통 확연이라고 해가지고 보다시피 여기가 몰이 굉장히 성글어요. 옛날 사람들 이런 데다 이렇게 그렸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중에서 파는 거 이렇게까지 섞는 거는 없고 대부분 중국산이 제일 많아요. 중국산은 굉장히 조밀조밀해요. 중국산 같은 경우는 조밀조밀하기 때문에 배체 효과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알료 샀던 가이라트 거기서 그 비단을 갖다 이런 조직으로 좀 짠게 있다 하더라고. 근데 요거보다는 조금 조밀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성글성글한 비단인데 근데 옛날 그림들이 이게 성글성글한 비단들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장점은 뭐냐면 이 비단이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그릴 때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안 보여가지고.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잘 보여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 그림이 완전히 잘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케치한 거 그대로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 비단도 그렇게 하는데 얘는 성글기 때문에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비단을 썼던 이유가 있어요. 배체를 갖다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도 배체를 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두껍게 가도 돼요. 배체가. 그 배체가 두꺼울수록 좀 왜냐하면 이 비단들은 성글어가지고 앞에서 이제 좀 이따 이게 선염이라고 하는데 이거 분염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할 텐데 물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뻥 하고 뚫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단단하게 좀 좋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글로벌 파인아트과에 중국 학생들 있잖아. 그래서 공필한 친구들도 몇 명 되더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한번
서울대만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이제 그림 얘기들 몇 번 나눴는데 그 전에 나도 이제 그 중국에서 이제 그때 이 공필로 그 채색과 기분을 배우긴 배웠어요. 배웠는데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 비단 문제랑 알료 쓰는 거 이런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 중국 학생들은 아직까지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건 전통 채색 알료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이 손에 쉽게 달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때에 따라서 아크릴도 쓰고 굉장히 편하게 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전통 알료에 대한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 그리고 이런 배치 문제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뭐 나도 진짜 뭐 같이 얘기는 그 전에 배울 때도 알았지만은 그 중국 그 공필라서 배치를 이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쓰게 되면 얼굴 부위라든가 흰색 부위 같은 거 그거만 그 살짝 하고 끝내는 편이고 나머지는 다 앞에서 칠해봐요. 우리처럼 뒤에를 전반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얼굴 같은 이런 부위도 뒤에서 배치를 할 때 그거는 옛날 방식은 아닌데 하가영 교수 그 선생님이 쓰는 거 하는 걸 보는데 그 선생은 이것도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굉장히 그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 있잖아요. 이런데 하이라이트, 뭐 역광 비치는 뭐 이런데 흰색으로 일단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살색 우리는 이제 이런 분홍색 계열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 자기 스타일이야. 그 양반은 이런 백록색 계열을 갖다 이렇게 딱 발라요. 그러니까 인체 백록색 기운이 좀 깔려 있으면 그것도 잘 어울려요. 그 사람 피부가 이제 특히 이제 피부가 하얀 사람들은 이제 핏줄 같은 게 보여가지고 약간 녹색기가 있다는 그걸 살린 건데 하여튼간 그건 이제 그 사람 방식이고 이 배체를 쓰는 거는 한국화 이제 특유의 그 기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고려 불화에서 다 이렇게 그대로 전수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비단도 중국 사람들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 비단을 딱 보여주니까 자기네들도 처음 봤다 이런 보면서 신기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그 하강 교수랑 이제 수업을 할 때 그때 기억이 갑자기 쑥 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양반이 한 번은 원사라는 표현을 했어요. 원래 실 그걸로 비단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중국말로 띵주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문 생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생산했으니까 되게 비쌌겠죠. 근데 그 양반은 이제 자기 그래도 돈이 좀 꽤 되니까 그 양반은 그래서 그 주문 생산해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비단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양반도 옛날 그 비단 개념을 알고 있었는데 시중에 안 파니까 자기 주문 생산.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중에 팔진 않아. 이거 우리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도 이제 주문을 해요. 시중에는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주문 한 번 할 때마다 어떤 점이냐면은 만약에 사람이 직접 싼다 그러면은 이래서 한 보통 6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한번 짜는데. 근데 사람이 직접 이렇게 옛날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다 보이죠. 두켰다 이런 거. 그거 할 때 하면 얘기 들어보니까 하루 밤새도록 해도 이만큼밖에 못 잔대. 그렇게 그 노동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한테 직접 해서 하면은 뭐 가격은 500만 원인데 받을 수 있는 거 우리가 한 3m 정도? 그 정도 이렇게 받는 거야. 근데 이제 기계로 짜는 방식도 있는데 기계는 이제 그것도 한 500이 들어가는데 근데 기계는 그냥 계속 돌리니까 그건 한번 가격은 그 정도 가격 주고 한 50m 정도 이렇게 받아요. 기계는 이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걸 하나하나 세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숫자만큼.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세팅을 해가지고 그 실을 갖다 이렇게 걸어주는 게 그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나가는 건데 하여튼간 이제 우리나라 전통 화교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여튼 그 가을에서 파는 거는 내가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그 가을 그 대표 그 양반이 이제 이런 거 옛날 비단을 근거로 해서 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쓸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마가 90cm인가 이 정도가 한마 이렇게 좀 지금 중국 비단 같은 그것도 한 3만 원, 4만 원 꽤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간에 기왕 있는 거는 중국 비단보다 화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갖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고 그다음 오늘 얘기하는 그 전체가 뭐냐면은 앞에서 칠한 거 앞전체 채색할 때 채색 전체인데 여러분들 요거는 화면상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줬던 건데 배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체를 할 때 그때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그 방식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의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거는 유물이 워낙 깨끗해가지고 뒤에 열어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정황상 이렇게 요걸로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걸로만 전체 이렇게 이 정도 색깔을 내고 앞에서는 이제 먹으로 요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 색감.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느낌 여러분들도 좀 이 비단 계열의 옷 색깔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옷감 같은 이런 느낌도 나요. 딱 그리고 나면. 이게 이제 그 배치에서 오는 그 특징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뒤에서는 석채로 굉장히 진하게 하고 앞에는 목만 갖고 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화의 그 저기 특징을 갖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떠냐면은 뒤에서는 진체, 앞에서는 단체. 이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걸 갖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같은 뭐 한국화 한다고 할 때 불화 작가나 민화 작가들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단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단체는 또 뭐냐? 수묵화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묵화 시간에 이렇게 목에 논단 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런 느낌들이 이 채색화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묵의 어떤 느낌과 이 채색의 이렇게 농담배가 이런 것들을 그 체득이 돼 있어야 돼 한마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그쪽 사람들 뭐 비하시키는 것 같아 그런데 현실이 그래요. 그쪽은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단체라는 개념을. 그러니까 이제 그림들이 계속 딱딱하고 뭐 좀 그런 느낌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한국화를 전공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 수묵 요거하고 이런 이제 채색이 같이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는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원래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건 그냥 따로 한번 해본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효과가 되게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요거를 그 했던 사람 방식은 저기 조선 18세기 이명기라고 우리나라 이제 초상화의 가장 그 1인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정조가 총애했던 뭐 김홍도 뭐 이런 양반들도 이 사람이 이제 이명기랑 김홍도랑 같이 그린 서직수 초상화라고 있는데 서 있는 그림이 있어요. 얼굴은 이명기가 그리고 몸은 김홍도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얼굴 그리는 걸 또 김홍도가 한수 저분 양보한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사람 그림이 대단한데 그 이명기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 중국에서 초상화를 배우고 와가지고 했는데 하여튼간 그 중국에서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이런 그 배치하는 방법 이걸 갖다 계속 이제 이 사람만을 그 유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명기가 썼던 방식이에요. 이게 참 신기하고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 보는 과정에서 얘기했지만 이 흰색을 먼저 흰색은 이제 그 불투명 계열 안료라고 하는 거예요. 석재 계열 불투명 안료 계열로 흰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투명 안료 유리 안료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그 쪽하고 두면 이걸 갖다 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봤을 때는 이 흰색이 이렇게 더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똑같아요. 앞에서 정리한 거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양 같은 것도 더 달라지게 또 하나는 이 효과가 또 뭐냐면은 이 사실은 이 석체가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전체 통으로 이렇게 타게 칠한다는 거는 요 주인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럼 석체를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 효과는 더 좋고. 그러니까 이명기가 그걸 굉장히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 그림 이런 것 그 작가들 화가들이 사실 이렇게 작가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 주문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화선지나 이런 것들도 작가들은 못 사요. 그러니까 주문 하는 사람이 다 사줘야 돼요. 모든 재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더 많아져야 싫다. 석재 같은 건 얼마나 비싸냐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석재도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나도 보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80년대는 그 석재라는 얘기는 들었어. 근데 아무도 몰라 그게 뭔지. 그러니까 전설이야 전설. 석재라는 게 있다더라. 그게 뭔데? 못 봤어. 그런 정도 귀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귀했죠. 그리고 이런 걸 왜 더 귀하냐면 또 우리나라에 생산이 안 돼가지고 전량 다 중국에 수입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석재가 생산이 안 돼가지고 다 수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안료값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문중에서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그려야 돼. 그럼 우리 이제 문중 모여. 종손 딱 해가지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재료부터 사는 거예요. 화가보다도 재료를 먼저 사요. 그만큼 재료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 재료 다 구해놓고 그다음 화가를 이제 섭외해. 그래서 그 제일 잘 나가는 화가 딱 섭외해가지고 이거 좀 그려주시오. 이렇게 해서 일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이 당시에도 요걸 갖다 다 석체로 이렇게 다 메꿔서 칠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도 마찬가지. 이거 아마 병 하나 이거 샀을 때 한 2만 원 정도 평균 할 거예요. 근데 요거 2만 원 하면은 이거 하나 딱 칠하면 2만 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도 부담스러워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그 변칙 술술 썼어요. 이거 뭐냐면은 좀 욕이네요. 튜브물감하고 석체랑 1대1 이렇게 섞는 거야.
반반 섞고 거기다 악을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이제 치고물감 색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변칙을 쓴 거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방법이 아니라 또 하나 방법을 어떤 식으로 뒤에 배치를 했냐면 17세기 조선 중력 같은 데는 이런 석체를 갖다 다 해서 대량을 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때 또 어떤 식으로 했냐면 뒤에다 연백에다가 안료를 섞어요. 그러니까 약간 뭐 쪽을 섞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백을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연백을. 그러니까 연백은 약간 입자감이 있어가지고 튼튼하게 느껴져요. 석체 효과가 나요. 근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뒤 배치를 해서 그쪽을 메꿨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어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전주 경기전 그 파란색 입은 그 태조 그림이 있어요. 그거 그 태조 그림 같은 조선 초기에 그려진 건데 이성계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고려 불화 기법 그대로 그린 거예요 사실. 그 뒤에 배치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전주 경기전에 그 청포본이라고 해요. 그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을 그것도 뒤에 그 수리보약 딱 봤는데 그것도 그 연백에다가 쪽 섞어가지고 뒤에다 이렇게 발라 배치를 했어요. 그다음에 앞에는 석재로 하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고궁박물관에는 또 태조 홍포본이 있어요. 빨간색 옷 입은 건데 그거는 또 뒤에 게 봤더니 그 뒤에도 다 주사로 다 한 거야 석재로. 그러니까 이제 그 고궁박물관에 있는 빨간 옷이 물량이 더 많이 투입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번 그 정도로는 국가 프로젝트예요. 그 지금이 뭐 하면은 규모야 물론 다르겠지만은 급이 뭐냐면 국가 프로젝트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1년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큰 공사. 그 정도 규모라고 보면 일단 그림 하나 그리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배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 사실 요거 그림은 여러분들 저거 눈에 얘기했지만은 이 운모지는 효과가 그렇게 많이 대체 효과가 많이 안 나요. 이건 이제 한계 같은 게 그렸어도 색감 차이가 좀 뭔가 이렇게 확 나잖아요. 얘는 이제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이게 운모지가 이런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단 그 과정만 익히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배체가 다 완성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앞에 전체에 칠하는 방식을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여러분들 이거 앞에 칠할 때는 붓이 두 자루가 필요해요. 두 자루를 쓰는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그냥 그 일본 물감 안 쳐요. 이거는 우리가 작품할 때 쓰기보다 지금처럼 간단히 빨리 뭐 할 때 그냥 쓰려고 그냥 갖다 놓고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흔히 있는 빈 접시가 없네. 이거 닦아올까요? 이거 빈 닦아도 접시 되는데. 뭐 남은 거 있는 사람 있나? 빨리 갖고 오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등왕 여기 이제 등왕인데 이게 좀 이것도 많이 좀 비싸지긴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접시에다 물 넣고 이렇게 갈면 되는데 하여튼간에 저번에 그 중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이렇게 재료 얘기하다가 그 친구들이 의외로 또 없는 게 또 중국 사람 이걸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추를 했습니다. 너네 이거 귀국하기 전에 꼭 사라. 이것처럼 좋은 노란색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래서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재료나 쓰는 이런 방법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중국 그 학생들하고 해서 느낀 게 뭐냐면은 거기도 그렇게 아주 심도 있게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살색 이거 할 때는 그 편체 대자 있잖아요. 아까 누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되면 이 편체 대자를 먼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이거는 혹시 있나? 편체 대자?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거? 근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편체 대자를 뭔지는 알죠? 그거를 이렇게 좀 물에 그 접시에 담아가지고 하면 이거는 얘 못 쓰냐면 이거 보다시피 색깔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야하고. 그 편체 대자가 좋은데 이게 편체 대자로 치고 일단 대자를 갖다 이렇게 얇게 묽게 이렇게 풀어놓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용어들이 되게 많고 그 여러 가지 선염이란 말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저기 이제 발임이라고 해 또 발임 한국 저기
그 민화나 여기서는 발임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하나 개념이 있어요. 우념이라고. 근데 이제 지금 우념은 이건 얘기는 들어봐도 뭔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칠하는 이렇게 붓에 농장을 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좀 약간 좀 애매한데 근데 하여튼간 이 선염 같은 우린 선염이라고 하고 중국에서 또 분염이라고 그래요. 나눠서 칠한다고 해가지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붓을 갖다 두 자루를 가지고 그 강도 칠해제될 부분을 갖다 이렇게 딱 그 붓을 이렇게 칠하고 그다음에 이거 물붓 있잖아요. 이 물붓. 이 물붓으로 이 가장자리를 이렇게 열어줘요. 이렇게. 그럼 붓자국이 안 나게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 이제 그 초상화 연구 책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18세기 이후로 운영법이 이렇게 도입이 돼가지고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운영법이라는 그 개념보다도 이런 선영법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이렇게 어두운 이런 이제 좀 강조되는 부분 여기를 먼저 이렇게 칠해요. 갈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얘를 물붓으로 이렇게 열어준다. 이렇게 하면서 그라데이션을 자연스럽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본을 보면서 이렇게 색을 갖다가 근데 여러분들이 진하게 한꺼번에 칠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렇게 여린 색깔로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나눠가지고 굉장히 천천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물붓과 이런 것들 이렇게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피부색이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거시기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 이 사람은 이제 흰수염이라 이렇게 맨 마지막에 흰색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검은색 수염이나 머리카락 같은 것도 검은색 먹으로. 이거 검은색 먹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먹 계열은 다 송연목을 해줘야 돼요. 그때 송연목하고 유연목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게 이제 송연목 계열의 맨 마지막에 송연가루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딱 보면 여러분들이 그 번쩍번쩍 피는 무광택에다가 뭔가 이렇게 포슬포슬한 이런 느낌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송연목하고 송연가루의 그 효과예요. 그러니까 먹으로만 계속 이 정도까지 올리면은 나중에 먹이 여러분들 경험할 수도 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색이 어느 정도 진해져야 더 이상 안 진해져요. 그냥 그 색에서 거기서 끝나는데 맨 마지막에 그래도 송연가루를 딱 올려주면 완전히 새까만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게 머리카락에다 검은색 뭐 수염이다 그러면 이렇게 먹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선형 처리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한 땀 한 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눈썹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머리카락 이런 데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그 흐린색으로 모든 과정을 흐린색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옷 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도 이제 목으로 음영 처리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일단 어두운 부위를 먼저 이렇게 발임질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다 이렇게 됐으면 어두운 부분 이런데 이렇게 하고 다시 또 물붓으로 풀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음영 밝고 어두운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몇 번 이제 반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일단은 이제 어두운 데를 먼저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붓을 댈 때 이 풀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얘네들을 이제 횟수를 거듭하면 할수록 어두워지는 부위가 더 깊이감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붓은 이제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그냥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두운 부분을 다 이렇게 했다. 그 다음 과정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조금 시간을 걸릴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 문양 바깥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칠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칠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기를 이렇게 끌고 데리고 다녀야 돼요. 물기를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가다가 내가 저기 물기가 너무 많으니까 막 대잖아 다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얼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대는 손은 하지 말고 그냥 요거 그대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끌고 계속. 그래서 이거 끝나는데 정확하게 딱 마무리되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이제 몇 번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처럼 이 어두운 거랑 먹을 되지 않는 부분이 이렇게 밝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고, 여기도 사실은 이제 똑같아요. 여기도 이 문양 피해가지고 이 바깥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그럼 요거는 이제 뒤에서 이제 쪽색 그 유기한료 계열로 해가지고, 약간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잘 눌려요. 그리고 더 가라앉을 수가 있어, 더 많이. 네, 좀 빨리 아니라고 그냥 대충 푹 발랐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먹을 게 얹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은 또 뭐냐? 얘네들이 이제 다 마른 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한번 또 덮어줘요. 이걸 갖다 몇 번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뒤에 석재가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응용하기 나름인데, 만약에 내가 이런 초록 기운이 너무 세가지고 좀 보기가 별로다라고 했을 때는 그쪽 완료로 이게 이제 초록색, 이게 쪼개라고 쳐. 쪼개라고 치고 말른 다음에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바로 하는데, 얘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또 덮어줘도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먹은 더 조금 더 올라오고, 얘네들은 같이 또 가라앉아요. 그 얘네들 같은 경우도 흰색 같은 게 얘는 이제 뒤 요것만 배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흰색이 많이 뜬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덮어줘도 돼요. 그럼 색감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다운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봐서 얘가 아직도 색깔이 조금 뭐 좀 원색이 많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먹으로 또 전체적으로 이런 건 좀 큰 걸로 다 한꺼번에 다 칠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고 색감 조정 한번 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먹으로 이렇게 덮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원리는 이해가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도 배치하는 방식은 사실은 이건 이제 흉배 배치하는 방식은 특별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뒤에 이렇게 막 나눠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처럼 뒤를 그냥 흰색으로 통째로 칠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통째로 칠하고 그냥 앞에서 이제 그 색깔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부분 칠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다른 부분들은 색깔을 갖다 여리게 해가지고 여러 번 계속 얹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거는 진하게 해서 한 방에 그냥 다 얹어버려야 돼요. 여러 번 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거 아까 이렇게 그 튜브물감에서 섞어 쓰는 거죠. 그거 같이 섞어 쓰면 효과가 좋아요. 튜브물감하고 그 석재를 같이 섞으면 그 밀도가 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걸 한 방에 딱 칠해줘 버리고, 자 여기서 이제 얼굴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갖다가 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굴을 또 계속 아까 그 상태에서 이제 조금 더 진한 부위를 이제 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대자로 밑색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냐? 그 여러분들 얼굴 같은 데서는 절대 먹을 쓰면 안 돼요. 그 사람의 피부에 먹이 들어가면은 옛날 사람들이 금기시했던 건데, 그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시체가 썩는 색깔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금기시해서 먹을 쓰지 말고, 그럼 이런 데서 약간 보색을 조금 이용해줘요. 보색을 이용해가지고 놓으면은 뭐 이런 거 파란 게 이렇게 넣으면 약간 갈색 계열이 좀 변하잖아, 좀 다운되잖아. 요걸 가지고 한 번 더 하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연지 이런 걸 갖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진하고 색깔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까에서 했던 거 거기에서 한 번 더 진한 부위를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 조금씩 더 진해지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그림을 그 채색하는 방법 중에 이걸 연법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염이 이제 물들이다는 뜻이에요. 그 염법의 이제 두 가지 종류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어두운 데를 계속 이렇게 더 눌러준다. 염법이 뭐냐면은, 그 고염법하고 저염법이라고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높을 꽃자에다가, 말이 안 써가지고, 나는 잊어버려. 염색할 염자야. 그러니까 높은 데를 칠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염법은 낮은 데를 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이런 개념이 있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 한국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 공부를 한 것 중에 가장 많이들 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한국화는 저기 튀어나온 데를 강하게 한다고, 그 앞을 갖다 막 진하게 한다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고염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림이 한국화 이런 것도 있지만 다 이런 걸로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 특히 이제 얼굴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더 다양하게 된단 말이에요. 산수화도 그렇고. 근데 우리 이제 문제는 뭐냐, 다 이걸로만 가르쳐 줘가지고 지금 뭐 요즘 뭐 학생들 인물 그리는 거 막 이런 데 그냥 뭐 진한 데 그냥 시커먼 색으로 뻥뻥 때려버려가지고 되게 어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하게 뻥뻥 때리는 여기를 갖다가 옛날에는 오악이라고, 오악. 5개 산, 악의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 그러니까 이 오악 5개의 산이 가장 튀어나온 그 높은 데다.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요 문제가 항상 이제 그 얘기들이 있는 거야. 근데 뭐냐면은 초창기에 이제 그 중국화에서 중국 때는 요걸 갖다 요철이라고 해요, 요철. 요철법을 할 때 요가 들어간 거고, 철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요철법을 할 때 옛날에는 그 튀어나온 데를 강하게 했던 이런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 당시 뭐 유진남부도 되게 오래 이제 서양 그림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중국 사람들 봤을 때는 되게 신기한 거야. 깜짝 놀라. 왜냐면 그 당시 중국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게 테두리에다가 이렇게 색을 칠한 거예요, 다들. 이런 식으로. 테두리 안에다가. 그러니까 되게 평면적이잖아. 근데 서양 그림들은 되게 입체적이잖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그 당시 약간 좀 신기해 보는 거야. 그럼 우리도 좀 입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게 요철법이에요. 근데 이 요철법을 다른 말로 태서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태자는 모르는지 잊어버려요. 서양에서 들어왔다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요철법을 쓸 때 왜 튀어나오는 데를 강하게 하느냐? 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화에서 왜 그림자를 안 그릴까요?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기다 그림자를 그려봐요.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그릴 수밖에 없는. 근데 서양에서는 그림자를 그려서 얘네들이 실제처럼 이렇게 재현하는데 동양에서는 선이 계속 써요. 그러면 어떤 입체감을 주고 싶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튀어나온 대로 이렇게 강조했던 그림이 하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서양 그림들이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다음에 명왕.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빛과 그림자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서양 사람들이. 근데 중국에서 또 여기서는 계속 선이 있기 때문에 빛과 그림자를 해석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이제 변한 게 뭐냐면은, 들어간 데를 이제 진하게 하는 거야. 어두운 데를. 그래서 밝은 데는 튀어나온 데는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 이제 인물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밝은 데를, 그 당시 초창기는 이런 데 진하게 했지만 여기는 이제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그림 중에서 여자 인물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막 아주 희한하게 그냥 하얗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 뭐 경극할 때 막 그 분장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식으로 하얗게 막 이런 데만 이마를 특히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바뀐 거예요. 밝은 튀어나온 데를 밝게 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밝은 데를, 높은 데를 이렇게 고용, 저용, 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산수화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산수화에서도 보면 산수화에는 반대로 여기 코가 있다고, 가장 그 튀어나온 부위를. 코. 여기는 산이라고, 여기는 사람으로. 그래서 산수화 같은 데는 여기가 가장 밝아요. 그 다음에 여기 어둡고, 여기 더 어둡고, 여기는 더 어둡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앞에 밝은 데를 갖다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선 같은 데는 그러면 이렇게 바깥 외곽 라인은 선 오히려 되게 가볍게 줍니다. 그렇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사실은 이제 인물화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말고 만약에 수묵 인물화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어깨 같은 사실 원래는 굉장히 가볍게 가져야 돼요. 인물 선들 이렇게. 그리고 이쪽 선은 여기는 굉장히 여기 선도 강하잖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깊이 들어가는데 겨드랑이 뭐 이런 데는 선이 이렇게 강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도 또 가볍게 갔다가 골반 있면서 또 강하게 가고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선에. 이렇게 했을 때 그림이 이제 자연스러워져요. 근데 이건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위진남북 시대 그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가 더 진하게 하고 여기는 가볍게 하고 오히려 튄단 말이에요. 선이. 그래서 이런 원리로 옛날에 산도 다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가까이 있는 건 바로 뒤에는 더 어둡게 순서를 내주는데 만약 뒤에 이런 산들이 또 있다. 근데 여기는 뭐 없다. 이건 뭐냐면 이제 서양 사람 세잔이 얘기했던 공기원표